2009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김땡땡님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때려잡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인척 간의 임대차 성립이 될까라는 거죠.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현재경매 스쿨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오늘은 위장임차인. 위장임차인을 어떻게 판단할까? 일단 위장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짜가 아닌 가짜 임차인을 찾는 건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을 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정상적인 한도의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럼 이상하죠. 이걸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개인 간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되게 밝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전제하에 보통 시작을 많이 합니다. 전입과 확정입, 경매 개시, 임차인과 채무자가 뭐 동일하다. 이런 건 이제 차후 문제고 1번이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탑상에서 조사하는 첫 번째가 은행에 전화를 하겠죠.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화는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되거든요. 대출을 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인을 했냐? 그럼 개인정보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해줘요. 그럼 질문을 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역순으로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를 볼 때 이 사건 이전에 경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몇 회 받았는지, 아니면 타은행에서도 대출을 실행을 했는지. 한 군데 은행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두세 군데에서는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교차로 또 조사를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채권자 1순위 금융기관이 아닌 2순위, 3순위 가압류 근저당권자한테 이제 협조를 요청한다. 받을 돈이 더 많아지면은 협조를 해주겠죠. 무리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장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은 여기 3박 4일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거의 다 알아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인가라고 보면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2012년에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2009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김땡땡님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성함상으로는 권리자분하고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김 씨는 좀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때려잡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5번 중에 3번은 맞는데 2번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가장임차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컨설팅 하면서 90% 이상의 조사를 끝내고 입찰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 간의 임대차 성립이 될까라는 거죠.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부자지간의 임대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자지간이 웬 임대차? 법에서는 이제 돈 많았다고 하면 인정을 해줘요. 부부 빼고.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임대차가 성립이 되지만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은 거의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 한번 보시면 4억이면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3억까지 내려갔는데 6명이 입찰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의 아들이라고 적혀있죠. 부자지간의 임대차가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자지간 친인척 간의 임대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 떼었나? 야, 등초본 떼었나? 당연히 아버지니까 임대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무상임대차를 안 받거든요, 가족 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당배제라고 하죠. 임차인이 아닙니다라고 배당배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 포인트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포인트. 있는지. 예전에 낙찰받았던 사건들을 보면요. 2015년에 낙찰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2011년에 담보대출이 있었고요. 2001년에 땡땡님이 전입이 돼 있었고 그리고 김땡땡님이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땡땡님이 일단 대항력이 있고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해준 관계자가 현대캐피탈인데 전화를 하니까 배우자다. 알겠습니다 하고 입찰했죠. 이때는 신권의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데 여기도 2011년에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2009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땡땡님이 전입을 했었고요. 성땡땡님은 대항력이 없었고 애매하거든요. 근데 대출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안 알려줬어요. 뭔가 이런 걸 놓치면 엄청 찝찝해요. 현황조사를 보면 좀 특이하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전입 세대를 확인한 바 소유자 세대 및 성땡님이 등재되어 있다. 그럼 같이 살고 있네요, 소유자랑? 그렇다기보다 소유자로 본 거죠. 집행관이 강땡땡하고 이땡땡을 소유자로 보고 소유자 세대 및 성땡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은행을 통해 가지고 가족인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입찰을 했던 물건이고요. 집행관이 이 사람은 배우자다라는 얘기는 안 해도 이 사람은 소유자 세대이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받고 뭐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대출을 받을 때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은행에서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이 있는데 내가 뭘 믿고 대출해주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죠. 이 사람이 가족인 거를 너희가 문서로서 제출해라. 무상임대차 각서 같은 거는 안 줘요, 은행에서. 이때는 이 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본이나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럼 이거를 낙찰자가 뗄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전자연락이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면 2020년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인데 이땡땡님이 대항력이 있었고요. 2016년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줬고 신한투자에셋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알려줄 수 없다 이땡땡님이 누군지 이제 등기를 많이 붙죠.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세 군데가 지금 말소하면서 교차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은행으로 대출이 넘어왔다라는 거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보고요. 그렇게 하고 항상 마지막에는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물건들을 한번 보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에서 3억까지 내려간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고요. 김땡땡님이 있고요. 2020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6억짜리인데 6천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상한데요? 이러면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이 아니란 거죠.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면 한 4억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만큼만 필요해서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소유자가 이 물건에 거주를 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소유자 손땡땡님은 처음 거주를 하신 게 경남 양산이고요. 현재 거주를 하는 게 부산이에요. 이 물건 인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유자는 부산에 살고 김님은 누군지 모르고 대출은 안 받았고 그러면 전 임차인이라고 봐요. 6천이면 거의 안 받은 거로 본 거죠. 일단 보증금 액수가 중요하니까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고 얼마에 계시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예전에 갔는데 월세로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전세가 3억인데 월세를 3천에 뭐 180인가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인수할 게 3억이 아니고 3천이잖아요. 그럼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에 거주를 하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물건은 저희 회원분이 물어보시던데 정땡땡님이 2017년 전입을 하셨고 2022년에는 금주당이 롯데카드. 아닌 그렇죠 롯데카드 가압류죠.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땡땡님은 거의 뭐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때 현장에 안 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땡땡님이 여기에 사는지 그 여부도 해봐야 중요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 날짜만 잡으면 돼요. 전입이 2017년 11월 14일이잖아요. 을구를 보면 바로 나와요. 2017년 11월 14일에 선순위 전세권을 뭐 했어요? 말소. 그쵸. 본인이 전세를 들어오면서 선순위 전세를 말소하고 본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갈 필요가 없죠. 이 물건도 이제 저희 회원분이 물어보시던데 유찰이 많이 됐거든요. 강땡땡님 대항력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1,000만 원 가지고 경매 들어왔고 대출 없고 2020년 9월 30일이죠. 여기도 을구 보면 날짜가 2022년 9월 30일. 대출 말소하고 전세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탁상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뭐 있죠?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는 임차인의 전입일과 등기부의 을구, 마지막 권리,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말소한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틀은 배웠거든요. 다들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무상임대차 각서. 무상임대차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